현재 시간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5% 안팎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717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금요일장이라는 것까지 더해지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까지 더해지면서 관망 심리가 짙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빨간불로 화답하고 있고요. 실시간 특징주를 알아볼 시간이죠. 뉴진베스트 이정민 이사,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또 활발하게 매매를 하면은 저희에게는 설 연휴라는 그쵸. 휴식 시간이 그쵸. 있으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손해배상 피소, 메디톡스의 악재는 중국 협력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피소가 지금 오늘의 악재로 나온 거거든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메디톡스 쪽의 분위기는 어떤지 사실 저희가 아는 거는 일단 기사상에 나오는 것들로 네. 정리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들려온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 아마 주주분들께서는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다소 좀 실망스러운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국 파트너사 이름이 블루미지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자그마치 1,190억 원이나 될 정도로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소를 제기한 중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2015년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 의구심을 안 그래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 파트너사 측에서 메디톡스에게 먼저 계약 해지를 좀 통보를 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계속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를 통해서 이제 그 뒷이야기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제품 납품을 요구를 했었는데 메디톡스 측에서 이제 제품을 제공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손해배상까지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디톡스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그 중국 파트너사가 중국 시장에서 품목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해서 받기로 했었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을 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측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검토해 봤더니 위반 사항이 본인들에게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책임 공방이 지금 그쵸. 중국 네, 협력사 그쵸. 측과 메디톡스 측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메디톡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자면 일단 인구가 많은 중국 시장도 중요한데 그 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중동까지도 진출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진출을 했고 그거 관련된 이제 이번에 UAE에 방문을 하면서 네. 이제 관련된 이제 MOU도 체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메디톡스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약간 덧붙이면 보톡스 관련돼서 뭐 메디톡스가 소송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꾸준히 지금 소송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소송 결과들이 대부분 좋은 그런 또 결과를 보여서 아마 중국 관련된 소송도 아마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두바이 내에서 이제 생산 시설을 이번에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뭐 메디톡스의 이제 첫 번째 해외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물 배지를 사용한 이제 보톡스 공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특히 이제 아랍권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는 할랄 인증을 받는 공장으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할랄이라는 게 이제 이슬람 지역의 이제 특별한 이제 인증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랄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아랍권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이제 판매망도 조금 이전보다는 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메디톡스 입장에서 관련된 매출 증가세가 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또 한두 건도 아니었고 네. 이번에도 무난히 잘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중동 진출 이야기까지 더해줬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하락을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물량을 담아볼 만한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될까요? 왜냐, 리오프닝이라는 게 마스크 해제라는 게 나오고 나서 많은 미용 의료기기 주들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디톡스의 주가는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어요. 두 분 네, 어떻게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면은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편입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오로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때 이제 동사 주식이 68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2만 8,100원이죠.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자그마치 마이너스 80% 이상 현재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한번 좀 포트 안에 좀 담아볼 만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추천 가격은 11만 5천 원 정도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2월 1일 날 대웅제약과의 국내 소송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 회장님이 검사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내 이제 그 판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주가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휴젤가 그 미국에서도 소송이 지금 현재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동사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송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예비 판결이 올해 11월에 지금 현재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이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뭐 대부분 뭐 동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지금 그 메디톡스가 이제 신제품, 그러니까 기존 거와 다른 이제 좀 다른 배양 방법의 이제 신제품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지금 주가 수준이 물론 이제 저점 대비는 조금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절대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12만 원대 뭐 초반 뭐 그 전후에서 매수하시는 정도 되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하루 만에 하락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온다면 12만 원 초입 혹은 11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자. 포트 안에 담아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메디톡스 주주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렇게 투자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연진아, 네 덕분이야. 넷플릭스 깜짝 실적. 죄송해요. 아니, 안에서 계속 성대모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네, 할 수가 없네요. 연진아, 그거 아니?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더글로리 열풍이 정말 우리나라를 다 휩쓸고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급증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여기서 그만 말하고 싶으니까요. 어찌된 현상인지 두 분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넷플릭스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실적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자체는 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가입자 이제 증가 수에 대해서 예상보다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입자가 이제 766만 명이 이제 글로벌 가입자가 증가를 했는데요. 뭐 일단 넷플릭스가 이제 그 중간 광고 요금을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일부 지역에서 지금 아이디 공유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받았던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서 이제 증가한 것도 이제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넷플릭스 관련돼서는 뭐 실적 자체는 뭐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아마 투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광고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분기 중간에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분기에도 과연 이제 이런 중간 광고 관련된 구독자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도 조금 같이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그 일부 그 기존의 이제 정가입자들이 이런 이제 중간 광고 가입자로 이제 옮겨간다든가 하게 되면 일단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좀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너무 성급하게 뭐 판단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넷플릭스가 실적 시즌에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놓은 적도 있고 그쵸. 그리고 항상 넷플릭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입자 순증 규모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꺾이는 현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정말 다들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OTT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인가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놀고 소비하게 되면 이제 OTT의 시청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냐, 망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넷플릭스는 그 많은 시장에서 K 콘텐츠를 가성비 좋은 그쵸. 국가로 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그 넷플릭스 측에서는 가장 좀 염려했던, 시장에서 염려했던 부분은 그렇죠. 아까 앵커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통 이제 그 채널의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그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그 넷플릭스의 실적이 오로지 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리오프닝이 꾸준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OTT를 이제 정기 결제해서 이제 계속 좀 시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넷플릭스 측에서 한국 K 콘텐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작년에 가장 이제 잘 먹혔던 매매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정 매매였죠. 특히나 콘텐츠 일정 매매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려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부분을 바라면서 우리가 콘텐츠주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그 성대모사 해주셨던 더 글로리, 네, 3월달에 네, 시즌 2가 이제 또 방영을 하죠. 네,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더 글로리를 보니까 이게 8시간이 순삭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말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흡입력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시즌 2가 방영이 되기 전에 주가도 꿈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정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텐트풀 작품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기대작으로 또 지금 현재 이목을 좀 집중되고 있는 게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민호와 공효진 주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그마치 400억 이상 현재 투자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키스트로 지금 현재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제긴 한데 인생이라는 지금 현재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박보검과 아이유 주연의 작품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현재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직 그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컨텐츠가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을 찾아가는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만약에 기사에 날짜가 나온다라면은 날짜를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관련주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보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퀘스트, 펜 엔터테인먼트, 텐트폴 작품에 대한 기대까지 갖고 있는 제작사 말씀해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도 더 글로리 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저는 봤습니다. 아니 이 스튜디오에서 안 본 유일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직 못 보셨다뇨.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집에 넷플릭스는 있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럴 이게 수 있죠. 또 넷플릭스 이 OTT라는 게 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회사 OTT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취향에 맞는 걸로 찾아보다 아. 보니까 이제 아직은 못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각 OTT 업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OTT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이제 작품이 어떤 OTT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OTT의 이제 가입자 수도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작년 이제 12월 달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나오면서 뭐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영이 됐었는데 이때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70만 명, 그다음에 티빙 같은 경우도 60만 명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그런 이제 각 사마다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올해는 아마 그 중에서 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스튜디오 NU라는 이제 자회사에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텐트폴 작품 중에 가장 큰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는 이제 무빙이 현재 제작이 되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 중에 지금 상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개는 넷플릭스가 아닌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그 관련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뉴에 대한 그 주가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넷플릭스와 또 디즈니 플러스와는 이제 계약 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으로 대박이 나서 파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보다는 다른 OTT에 개봉을 하는 게 좀 더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뉴도 여기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정민 이사는 네. 더 글로리 보셨다고 하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대사요? 네.
근데 앵커께서 초반에 해주셔서 뭐 가장 그게 임팩트 있는 어떻게 보면 대사잖아요. 또 제가 시킬까 봐 아, 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멋지다 박연진 이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해요. 잘하시네요, 그거. 네. 네. 아, 이거 하려고 제가 시켜봤는데 안 하시네요. 네. 저희 지금 제작진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상황실로 네. 특징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쪼개기 투자 가능해 서울옥션 강세. STO를 전면 허용하겠다. 미술품 투자 가능 소식이 나왔거든요. 우리 다시 좀 진중하게 STO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뭐 STO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그 실물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술품을 제 예를 많이 드는데요. 네. 미술품을 이제 쪼개서 그걸 NFT로 만들어서 이제 딱 유통을 시키는 그런 이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술 작품들,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를 그 금액이 큰 거를 이제 조그맣게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계속 뭐 국내에서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이제 금감위에서 금융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런 토큰형 증권에 대해서는 일단 발행 및 유통을 규제를 통해서 허용할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허용 기대감으로 뭐 이런 뭐 미술품 특히 경매 관련돼서 오늘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이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지금 오늘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울옥션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서울옥션을 둘러싸고 있는 뉴스가 그 신세계잖아요. 그렇죠. 사실 서울옥션을 품에 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진출할래. 이렇게 직진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옥션의 주가가 출렁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직 이거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나요? 네, 이번에 이제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 공시한 자료들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측에서 이제 막후에서도 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한 바는 바로 시장 자체가 일단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쪽으로 지금 현재 규제가 바뀌었다는, 규제에서 이제 허용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옥션의 그 지분도 취득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술시장 진출에 대한 의욕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에서는 계속 매각 대금이 서로 굉장히 큰 폭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중간에 지속적으로 좀 흘러나왔었죠. 아무래도 이렇게 양측 간에 그런 이제 의견이 간극이 많이 벌어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미술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아마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옥션만 보더라도 미술품 경매액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해서 30.9%나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위축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치제에 속하는 미술품 시장도 동반해서 이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뉴스도 지속적으로 좀 흘러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실제로 신세계가 이런 미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를 좀 바라봤을 때 신세계 측에서는 갤러리 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산업을 그 자체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신세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현대백화점을 우리가 놀러 가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미술품 또는 이제 그 설치된 이제 공연 예술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최근에 유통업계에 떠오르는 신트렌드가 미술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치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신세대들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뽐내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치제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트렌드가 옮겨가는지도 한번 모니터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 날 재공시 예정이기 때문에 재공시 예정일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공시 예정일 딱 보고 그때 뉴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실제로 경기 위축 때문에 그 미술품 경매 시장의 규모도 살짝 주춤했잖아요. 네,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소비 침체, 경기 위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서울옥션, K옥션 이런 옥션 관련주들은 지금 관망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작년서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일정 부분 이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부진함을 이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STO 관련된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특히 이제 미술품 또 이제 STO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겠지만 고가 미술품에 대한 뭐 선호도는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 시장 자체가 뭐 대규모로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회사에 기여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뭐 경매 관련된 분야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는 수준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임순주 대표님은 일단 보류 의견 주셨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1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서울옥션입니다. 오늘의 실시간 특징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